네, 안녕하세요. 15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교시에 앞서서 체온 손상 부분에서 한냉 손상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 설명에서 봤다시피 동상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중증의 한냉 손상으로서 조직의 수분은 결빙되지는 않아서 조직 괴사가 발생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 상태이고,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발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주로 귀나 코에서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손상된 피부가 창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찬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겨울 선행자라든가 사냥꾼, 군인들에게서 주로 자주 발생합니다. 증상과 징후를 한번 보면 촉진 시 매우 딱딱하게 느껴지고 외견상으로 볼 때 회색이나 청백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미한 동상은 표층부에만 손상된 것으로서 약간 저리고 화끈거리면서 감각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말단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38 내지 42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가 주시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고 물의 온도는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을 해서 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결빙될 가능성이 있다면 뜨거운 물에 담그지는 말아야겠고, 시행 중에 재결빙된 경우에는 재차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동창을 한번 볼게요. 동창은 가장 심한 한랭 손상으로서 피부가 괴사되는 거죠. 피부가 실제로 얼어버려서 결빙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손상받은 세포가 괴사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손끝, 발가락, 코끝, 귀 등으로 추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피부 심층부까지 손상되거나 심하면 근육이나 골격까지도 손상되기도 합니다. 증상과 징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환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동상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도에서 4도까지 구분하는데 표층 동상과 심부 동상의 2가지로 크게는 구분합니다. 여기 지금 동창입니다. 동창. 동상이 아니고 동창. 동상은 아까 했죠? 자, 동창의 응급처치를 보면 따뜻한 물에 접촉을 시키고요. 젖은 옷이나 신발, 양말을 벗기고 발을 점차 따뜻하게 합니다. 손상 부위를 절대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동창인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실제로 얼어서 결빙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에 의해서 나머지 조직들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문지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정상 감각이 회복될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중요 장기의 기능 저하로 저체온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가 0으로 내려가거나 물에 빠져서 차가운 수온에 일정 시간 경과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심 체온이 30도까지는 소생이 가능하지만 28도 이하에서는 자력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까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던 그분, 그분인 경우에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 체온이 28도 정도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후에 소생을 했었다고 아까 살펴봤죠. 신체 부위에 따른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온도. 학문 쪽의 내장이죠. 직장 온도를 보면 가장 우리가 체온 측정할 때도 살펴봤다시피 중심 체온으로서 안정시 심부 온도를 대표합니다. 구강 온도는요, 직장 온도보다 0.3 내지 5도씨 정도가 낮아요. 애과 온도, 겨드랑이 쪽이죠. 구강 온도보다는 0.2도씨가 낮습니다. 식도 온도는 아무래도 그 내부 장기 쪽으로 갈수록 심장 온도와 유사하죠. 고막 온도, 시상하부체, 시상하부 그 체온 조절 중추죠. 시상하부의 온도와 유사합니다. 저체온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타닉 그 영화라고 있죠. 타이타닉.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0일자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사우스샘프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런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 당시 상황에는 그린란드 연안에서 빙하와 충돌해가지고 침몰을 하게 되죠.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의 수온이 실제 기록에 보면 영하 0도, 기온은 0.5도씨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승선 인원이 2201명이었는데 그 중에 712명만 구명정을 승선했었고 나머지 1489명이 바다에 그냥 뛰어들었죠. 당시 구명복은 3,560벌이 있었는데 1시간 50분 후에 카르피시아호가 구조하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대부분은 그 승선 인원들이 그때 1489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구명복은 다 입고 있었어요. 영화에서 나왔다시피 머리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채 다 1489명이 전원 다 사망했었죠.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저체온증이었어요. 저체온증. 자, 이렇게 우리가 저체온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이때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벼운 저체온증이라도 만약에 이걸 방치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해야 되겠고요. 젖은 의복은 반드시 제거하고 신체를 건조시킨 후에 담요와 옷으로 감싸주고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견 당시의 체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조심히 다루다가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될 텐데요. 만약에 거칠게 다룰 경우에는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따뜻하게 가습된 산소를 공급하고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물과 음식을 먹일 수도 있고 의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물과 음식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15분 이내에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송을 하고 15분 이상이 걸릴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1도 이하의 찬물에서 저체온증 발생 시에는 신체 장기 손상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이 없을 경우에는 목격 즉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체온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35도에서 32도를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죠. 체온이 35도에서 34도, 약 1.5도에서 2도 정도 떨어지면
격렬한 떨림이 지속되고 생각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면서 목소리 발음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스스로 느끼게 되는 생각은요. 추위를 심하게 타고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이 역시나 경증인데요. 체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한 3도, 약 3도 내지 4도 정도 떨어졌을 때 33 내지 32도 정도 됐을 때 불규칙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비수능적이면서 떨림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스스로 느끼는 건 건망증이 생기면서 환각 상태로 적응이 잘 안 되고 심한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처치는 추위로부터 즉각 격리하고 절연체를 사용해서 몸통에만 열을 공급해야 됩니다. 중증도 분류를 볼까요? 체온이 무려 많이 떨어졌네요. 31도에서 28도예요. 중증도입니다. 체온이 31도에서 30도 정도, 5 내지 6도 정도 떨어졌을 때 생체 징후가 파괴되고 맥박과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동공이 확장됩니다. 스스로 느껴지는 것은 졸음이 심하게 쏟아지고 혼미한 상태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29도에서 28도로 체온이 떨어지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동공 반사가 소실됩니다. 스스로 느끼는 것은 의식이 거의 없게 되고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까요? 추위로부터 즉각 격리해야 되고 절연체를 사용해서 능동적인 외부 재가온을 해야 됩니다. 중증을 볼까요? 28도 미만이네요. 앞서 예를 들었다시피 수신했던 그분도 28도였었는데 28도 미만이네요. 중증. 심전도상에 심실세동이 일어나고 부종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면서 마치도 죽은 것처럼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는 의식이 없어요. 역시나 추위로부터 즉각 격리하고 절연체를 사용해서 능동적인 외부 재가온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저체온증에 사용하는 온열 조끼라든가 담요가 있어요. 이렇게 포장을 뜯게 되면 안에 내용물이 스스로 발열을 하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발열을 하는데 약 60도 정도까지 발화를 합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이 물건들을 입혀서 사용을 하려면 몸에 물기를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가볍게 옷을 입혀야 됩니다. 맨살에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어요. 이런 비닐 속에 이 포장을 뜯게 되면 산소와 결합해서 15분 후에 열이 스스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60도의 열이 무려 10시간 정도 지속되는 충분한 보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발열 조끼죠. 우리가 낚시할 때 입는 그런 조끼하고는 틀리죠. 요거는 이제 발열 담요. 요거는 영아용이네요. 영아용. 자, 수동재가온법과 능동재가온법이 있습니다. 수동재가온법은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요. 능동재가온법은 열을 가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동재가온법은 체온이 30도 이상으로 현재 체온이 30도 이상으로 체내에서 체온을 스스로 상승시키는 기전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오한을 느끼고 대사량의 증가 등이 있는 경우의 환자인 경우에는 담요 등으로 신체를 덮어줘서 환자 스스로 체열이 발산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운 곳을 벗어나서 젖은 옷을 즉각 제거하고 전신을 마른 담요로 머리까지 포함해서 감쌉니다. 머리가 체온 발산하는 그 부위가 크죠.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목 이하를
가방에 넣습니다. 자, 능동 재가온법을 한번 볼게요. 능동 외부 재가온법. 인체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따뜻한 욕조에 담그거나 전기 담요를 사용해서 체온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가열 침대를 사용한다거나 가열된 복대, 몸통 더운 찜질, 뜨거운 물통을 함께 비치합니다. 자, 능동 내부 재가온법이에요. 이것은 병원에서 처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40도씨의 따뜻한 수액의 정맥에 투여하고 고온다습한 산소를 투여하고 40에서 45도 정도의 수액을 이용하여 위나 장, 복강 등을 세척해서 혈액투석이나 체외순환을 이용해서 재가온시키는 방법으로 체온 상승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체외 혈액가온과 혈액투석, 호흡기 가온, 고온다습한 산소 투여로 호흡기 가온, 따뜻한 수액 정맥 투여, 위 내 가온과 대장 내 세척, 복막 세척. 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체온을 가열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우 느리더라도 맥박이 있는 환자에게는 흉부 압박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심실세동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증의 저체온증의 환자에게 외부 재가온법을 사용할 때 신체의 몸통부에 국한해야지 말초 부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30도 이하인 환자에게 외부 가열을 하면 혈관의 확장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중심 체온이 더욱 하강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전문적인 처치에 우선해서 체온을 30도씨 이상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이송 시에 병원에 사전에 연락해서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이송 중에는 수평 상태를 유지해서 머리가 심장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화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상입니다. 화상의 분류를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열 화상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흔히 볼 수 있는 화상이 열 화상이죠. 손상 정도는 환자의 피부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과 비례해서 화상을 입게 되겠는데요. 그 화상 유발 인자인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온도와 열 에너지의 농축 정도, 그리고 접촉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열탕 화상을 볼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뜨거운 액체가 바로 그 원인이죠. 화염 화상, 불꽃에 직접 손상을 입는 거죠. 섬광 화상,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건데 천연가스라든가 화염성 액체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습니다. 접촉 화상을 보면 뜨거운 물질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되는 거죠. 접촉 화상, 뜨거운 물질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 잘못 사용하다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왔었죠, 과거에. 참 끔찍하네요. 자, 다음은 전기 화상입니다. 인체 양쪽에 전압 차이가 발생해서 전기가 흐르면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하면서 신경계는 전기적 화상에 특히나 민감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종 심각한 후유증을 입게 됩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쇠로 된 무슨 포크라든가 젓가락 같은 걸 전기 코드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전기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끔 보도되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화학약물에 의한 화상입니다. 케미컬 번, 강산이나 알카리가 조직에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괴사의 양은 화학물질의 유형이라든가 노출 시간, 농도와 그 활동 기전에 관계해서 열 손상과는 다르게
원인 물질이 중화될 때까지 손상이 지속됩니다. 화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적으로 강알칼리는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산보다 더 심각한 화상 손상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화학 물질이 쏟아졌네요. 화상에 의한 사망의 50 내지 80% 정도가 흡입 화상인데요. 이는 주로 일산화탄소 가스로 인한 질식과 화학적 기도 손상, 즉 이러한 흡입 화상으로 이러한 화학적 물질을 일산화탄소를 흡입함으로써 인해 기관과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이러한 화상이 50 내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정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1도 화상이죠. First degree burn. 1도 화상이네요. 자, 두 번째는 Second degree burn. 2도 화상이네요. 2도 화상. 1도 화상인 경우에는, 그 깊이는 표피에만 손상이 있고,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고, 나중에 흉터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흉터가 지는 확률은 좀 적고, 자연 치유가 3일 내지 6일 정도면 자연 치유가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2도 화상인 경우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액체라든가, 그 열 화상이죠. 화염이나 불빛 등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건데 수포가 생기면서 진피까지 화상을 입는 통증은 매우 심한 정도가 되겠고요. 수포가 생기면서 나중에 흉터가 질 확률이 크죠. 깊이가 많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치유가 될 때까지는 2주 내지 4주 정도,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3도 화상이네요. 3도 화상은 밑에 피하 조직까지 화상을 입은 건데요. 화학적 그 화상이라든가 전기 화상 이런 경우인데 통증은 피하 조직까지 다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통증이 없습니다. 매우 심한 흉터를 남기게 되겠고요. 피부 이식이 필요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화상 면적을 산출해 보는 방법을 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 쪽이 9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9로 나눈 거죠. 이쪽은 9 해서 18이네요, 각각. 등 쪽도 18, 9이 18이죠. 이런 식으로. 목은 1%네요.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을, 화상의 범위를 계산하는 그러한 산출 방법입니다. 유형별 화상의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보면요. 열 화상인 경우엔 주로 뜨거운 증기나 기름, 물 등에 의해서 어린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야 되는데 그 이상 담그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체온 손실로 인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로 식히고요. 3도 화상인 경우에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화상 부위의 물집은 절대로 터뜨리지 않고요.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집. 세균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화상은 축축한 드레싱을 하면 되지만 손바닥 5배 정도 큰 어떤 거즈 등으로 화상 부위를 덮어서 감염을 최소화시켜야겠습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을 한번 볼게요. 염산이나 황산, 강알칼리에 의한 화학화상인 경우에는 연기가 호흡기나 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손과 발 관절 등은 그 부위의 화상은 48시간이 지나면 수축의 힘으로 구축성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목을 사용해서 관절의 적절한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손상된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되겠고요. 높은 압력의 물은 이때
그 수압에 의해서 화학물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게 되므로 수압을 받지 않게 흐르는 물로 씻어줘야 되겠고요. 옷은 즉시 제거해서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번 이상 씻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고,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에 혹시나 실명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15분 이상 물로 씻고 눈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유형별 화상 응급처치 중에 전기화상 응급처치는 이러한 전기화상에 의한 이런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부정맥으로 심정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하고 뼈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도 있으며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에 옮겨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에 따라서 환자를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자, 현장에서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요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 요인인 건물의 붕괴라든가 심각한 오염이라든가 전기 손상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으면 환자를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고 구조요원도 함부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항상 나 자신의 안전이 가장 첫 번째 우선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요 구조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동반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한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구조를 위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의 응급처치의 제1대 원칙입니다. 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자, 화염의 진화 후에 화상이 진행되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가죽 제품, 구두라든가 허리띠, 시계끈 이런 것들은 수시간 동안 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열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 귀금속, 시계나 반지 등도 열을 전도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국수화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몸 전체를 검사하고요. 누워있는 환자 같은 경우엔 뒷면도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화상 입은 환자의 옷은 모두 벗겨야 됩니다. 벗겨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을 잘라서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심폐소생술 CPR을 할 때나 AED 기계를 사용할 때도 상의는 다 옷을 불필요한 의복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의식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기도 확보에 유의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화상 환자의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올려놓을 때는 피부가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주머니를 그 피부 위에 바로 올려놓으면 저온 손상에 또 2차 손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요법, 소위 말하면 뭐 소주라든가 참기름 같은 것을 환부에 바른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환부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크죠. 안면 화상인 경우엔 보통은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한 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체를 반쯤 일으킨 상태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화상 직후에는 음식물과 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술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물집은 절대로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집은 화상을 소독한 상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멸균 상태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와 함께 수영장 수업까지 해서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